법안을 만들어도 자꾸 공백이 생겨요. 이게 이제 너무 답답한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때도요. 정말 그때 당시 생각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속에서 막 부르르 부르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는 계속 단식하고 국회에서는 이제 계속 논의하는 논쟁을 하는데 한 번 법안이 갖다만 오면 후퇴, 갖다만 오면 후퇴. 막 자꾸 이것도 예외적 만들자, 저것도 예외적 만들자 계속 후퇴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막 속이 터졌죠. 속은 터지는데 뭔가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눈 뜨고 이제 후퇴하는 모양새를 계속 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제외됐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곳이 5인 미만인데 적용이 제외됐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됐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곳이 점점 더 제외되거나 유예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주처 책임은 또 이제 삭감돼 버렸죠.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이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시행령을 만드는데 시행령에서 또 후퇴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데 애썼던 사람들이 적어도 시행령에서 후퇴 안 하게 하려고 지금 되게 애는 쓰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전관리 이사 이런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만든다든가, 경영 책임자의 의무 조항을 완전히 대폭 축소해서 뭐 제대로 보고를 받으면 면책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행령을 만들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애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개정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일 처음에 만들려고 모인 게 언제였냐면요. 2015년이었거든요. 2015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첫 모임하고 정말 6년 동안 그 사이에 법 3번 냈어요. 첫 해 냈을 때는요.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았고요. 국회에서 논의 한 번 되지 못했고요. 두 번째 법안은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역시 그때도 국회에서 논의 한 번도 되지 못했어요.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법안 냈는데도.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법 내면서 정말 이번에 마지막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연대 만들 때요. 이번에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당분간은 좀 쉽시다. 진짜 이제 막 7년간 이거 하니까 이제 지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10만 동의 청원도 성사되고 뭐 국회도 압박되고 이제 그래서 간신히 만들어지긴 했지만 또 법안이 막게 후퇴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쳐서 못 해먹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되게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뭐 이제 법을 제출했어요. 막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그런 걸 이제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쵸? 이번에 이선호 군 사망하고 나서요. 그 해양 관련해서 부두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실제로 많이 죽었죠.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김 선생님도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네. 저는 2019년에 알았죠. 저는 2019년에 부산 항만에서 무려 3건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알아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해갖고 막 이제 자료 뒤지고 기자들하고 통화하고 윤준호 의원실 통해서 뭐 법안 발의될 때 같이 좀 목소리 내고 이랬는데, 그때는 일단 다들 관심도 없거니와 뭐라 그러죠? 목소리를 안에서 내는 사람이 없으면 사안이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들이 목소리를 잘 안 내요. 왜냐면 바깥에 얘기하면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는요. 그래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이게 문제구나 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든 해보자는 사람이 모이고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빨리빨리 드러나지 않고 빨리빨리 뭔가 제도적 대안들도 잘 안 만들어지고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명 피해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본인들이 산재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한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뭐 운이 없거나 자기가 무슨 질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정말 너무나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그 의사 선생님이랑 어쩌다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게 드러난 거거든요. 사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도 이게 제대로 드러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서 드는 고민은 어떻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잘 이렇게 들리게 할 거냐, 어떻게 드러나게 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호하게 할 거냐, 이게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쿠팡 말씀을 드렸는데 증언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왜냐면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심지어 어떤 분이 무기명 게시판에,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쿠팡에서 그거 쓴 사람 너지 이렇게 얘기해갖고 집단 괴롭힘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그게 너지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찍어가지고 관리자가,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연 게시판인데 당연히 익명 게시판이니까 쿠팡 사람들도 들어오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익명으로 만드는데도 그거를 딱 보고 사람을 찍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루에 12번씩 요즘엔 막 그런 게 고민이 너무 많아져요. 어떻게 보상하고 보호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상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단적 보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적 권리가 되게 중요해서 혼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해야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도 드러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의 헌법에는 아예 딱 그렇게 보장돼 있잖아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이게 이제 헌법 33조에 보장돼 있고 세계 인권선언에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노동조합 그러면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냥 개모임 하듯이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듯이 노동조합은 그냥 만드는 거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청소년 인권교육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 제일 고민이 뭐냐면 청소년 인권교육을 할 때 뭐 이렇게 되면 체불임금이고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 가면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런데 진짜 체불임금 당하면 누가 고용노동부를 가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무서워서 못 가지, 혼자서는. 내가 이제 체불임금이 한 50만 원이야. 그러면 야, 회사도 알아서 준대잖아. 40만 원에 퉁쳐?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조정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거 조정을 잘하는 게 근로감독 간에, 그러니까 일종의 실적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체불임금은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젊은 학생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야, 너 알바하는 거 부모님이 아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회사도 이러는데 자꾸 너 재판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꾸 재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너 더 피곤해. 그러니까 40만 원에 조정해. 그러면 대부분 조정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열심히 청소년 인권 교육을 하는데, 노동권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이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얘기하거든요. 청소년 노동권 교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명단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에 뭐 청년 유니온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또는 청소년 인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연락처를 알려주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혼자 가지 말고 손 붙잡고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연락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가더라도 꼭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 2명이 가기 어려우면 3명이 가고 3명이 가기 어려우면 4명이 가라. 그래서 4명이 가서 미리 연습을 해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부모님이 아셔 이러면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습해갖고 딴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냥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한마디씩 거든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게 노동조합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도적으로 보장한 게 노동조합인데 워낙 사회적으로도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을 쓰지 않으면 너네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노동조합 못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계약직의 경우는 내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야. 그럼 해고를 하면 이게 부당해고냐 아니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판례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얘기하고 어떤 판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책임져야 되는 사장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이 김용균이 죽었을 때 정말 노동안전 지키려면 서부발전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시설이 다 서부발전 건데 그런데 서부발전은 교섭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 노동권이 잘 인정받지 못해서 약간 집단적인 권리 행사도 잘 안 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되게 고민이거든요. 이것도 법안 올라가 있어요. 노조법 2조 개정안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0년부터 한 해도 빼지 않고 올라갔지만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올해는 좀 논의가 되게 해보려고 되게 애는 쓰고 있는데 진짜 어렵네요. 법안이요 되게 놀라운 게 법안을 저희가 내잖아요.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요. 이 법안을.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에 간사가 있잖아요. 간사가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보통 노동 관련한 법안은 늘 쟁점 법안이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늘 뒤로 밀리는 거예요. 뒤로 밀리고 밀려요. 그러면 막 밀리다가 결국은 회기가 끝나. 또 새롭게 발의되면 쟁점 법안이니까 또 뒤로 밀려. 그러니까 늘 다른 사안에 밀려서 이런 진짜 중요한 법안들이 다뤄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쟁점이 되고 막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압력이 행사되고 이러면 그제서야 그 법안이 다뤄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 이건 되게 중요하니 제발 이런 건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 노동조합이 굉장히 세다고 우리는 흔히 알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나 이런 데랑은요 비교가 안 돼요. 프랑스는 노동조합이요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파업하죠. 왜냐면 제일 사용자들이 난감할 때니까 정부가 제일 난감할 때니까 이럴 때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하면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런다든가 거기는 뭐 파업하면 깨고 부수는 것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막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과격하게 하지? 이러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파업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새로 만들고 파업하는 비율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파업이 일상인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이게 이제 기업이 뭔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끄러운 거, 말 많은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모든 노동조합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노동조합은 좀 그만하지라고 저도 생각할 때가 솔직히 있긴 해요. 그러나 저는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보통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얘기할 때 언론 출판은 어느 정도 몫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특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무슨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제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나 이제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한국의 노조가 세계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권리 보장이 잘 안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권 보장 기준이 되게 낮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노조 조직률도 되게 낮죠. 그러니까 노조 조직률도 낮고 단체 협약 적용률도 낮고 또 한국의 노조는 좀 특징적인 게 대기업들이 주로 노조가 많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일수록 노조가 별로 없는 비정규직 조직률이 3%예요. 3%. 그러니까 전체 비정규직 중에 3%. 그 다음에 작은 사업장들 있잖아요. 작은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0.2%.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만큼 되게 이제 이런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조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런 집단적인 목소리를 좀 잘 낼 거냐 이런 거에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한국 사회에서 노조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노조 활동이 이제 면책권이 있잖아요. 그 면책권이라는 게 뭐냐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즉 타협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한국 사회는 이런 거에 손배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형법으로. 그래서 진짜 손배 청구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배를 누가 청구하냐?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기관, 즉 경찰이 청구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쌍용자동차 같은 데에 파업을 할 때 이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그것도 특이하죠.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이 파업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되면 그것이 이제 또 부딪히고 그러면 경찰이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가압류가 문제인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통장을 압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장을 압류하면 개인은 생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조합원들이 탈퇴를 한다거나 여기 건강상태 자가진단 보시면 손배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게 일반 인구의 19배, 14배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게 왜냐면 이분들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거 필요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손해배상이 청구돼. 그리고 압류를 당해, 통장을.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손배가 청구되면 소송 굉장히 길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자살도 생각하고 막 노조도 탈퇴하고 이러면서 실제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노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손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실은 정당한 게 아니었다. 회계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드러났지만 드러난 건 드러난 거고 손배는 손배고 파업을 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진압을 하다가 다쳤으니 경찰에 대한 책임은 니네가 져야 되고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참 노동조합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특히나 이 약자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는 되게 날카롭게 나게 되거든요. 저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상하게 비정규직들은요 싸움을 하면 되게 격렬해져요. 막 고공에 올라가고 막 단식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이게 여론의 힘이나 이런 걸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소리를 날카롭게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내는 방식이
주로 단식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저는 누군가가 단식을 하면 저 사람 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저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90일 넘게 단식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때 그 단식했던 노동자 중에 한 명은요, 지금도 어디가 다치잖아요. 뼈가 안 붙어요. 1년이 넘도록. 실제로 이 뼈나 이런 게 완전 다 망가져 있어서. 근데 그 단식한 이유가 너무 진짜 어처구니 없잖아요. 노조를 만들었더니 전부 다 해고했어. 전부 다 해고해갖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 소송을 했는데 이겼지만 벌금 500만 원만 내고 말래. 사용자한테. 그리고 계속 채용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해. 계속 싸웠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단식을 해. 막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도가 잘 보장돼 있지 않으면.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극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이게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든가 아니면 사회적 여론들이 그거를 함께 뒷받침하든가 이런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부시켰고,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냐면 자기가 한국 선교사로 왔으니까는, 그리고 또 도시산업 선교를 하는 목사니까는 노동자들이 싸다니는 그 노란 그 알루미늄 도시락, 그거는 자기도 김치 쌀밥에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온돌방에서 자기 산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은 한국학교에 보낸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